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이고요. 날씨 궁금합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상암동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에는 외투 챙겨주시고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 하거든요. 오늘 날씨 어떤지 이어서 전해주세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출근길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100m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지역도 있으니까요. 오늘 오고 가신다면 운전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는데요. 요즘 또 단풍 구경, 나들이 이런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잖아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함께 보시죠. 서울 13.3도, 대전 10.7도, 전주 1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대구 23도, 강릉 24도를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23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계속되는 큰 일교차에 건강 염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더 곱게 물들고 과일도 달아진다고 하니까요. 조금은 이 가을을 더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불법 촬영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했다 적발되자 경찰에 자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설치해둔 불법 촬영 기기가 발각되고 그 후에 이제 경찰이 나서자 자수를 했습니다. 문제의 카메라는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18일 제주의 한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교사가 체육관 화장실에 바닥에 각티슈가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화장실 바닥에 각티슈가 떨어져 있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봤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바로 촬영 모드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휴대전화는 또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장치까지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교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학교가 얼마나 시끌벅적해지고 네. 뭐 소란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튿날 한 남학생이 내가 설치한 겁니다 이러면서 경찰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반성을 하고 자수를 한 걸까? 아니면 곤란해질 상황이니까 마지못해 자수를 한 걸까? 이게 제발 좀 이게 진짜 반성을 해서 자수를 했기를. 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응급의학과입니다. 요즘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들이 부족하다고 아주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방 의료 그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빅5라고 하는 병원조차 의사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가 아주 패기 넘치는 전공의 공고문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대표과라고 할 수 있는 응급의학과에서 대체 어떤 공고를 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요즘처럼 의사가 부족하면 보통 공고문 낼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슨 과 선생님을 모십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내는 게 보통인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병원 응급의학과가 낸 공고문 제목부터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진정한 중환자를 만나고 싶은가?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요. 수련 과정이 편하고 쉽게 트레이닝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공고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환자를 보고 힘든 걸 각오하고 도전하고 싶은 의사를 환영한다. 빠르고 쉬운 길을 가려 한다면 다른 병원이 더 맞을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중환자가 오는 우리 병원에서는 중환자의 바다가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패기 넘치고 도전 정신 가득한 젊은 의사들에게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실제로 해당 공고에 대한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패기 넘치고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현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그래도 일단 공고문만 보면 네, 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돌파해 나가겠다. 네, 네. 뭐 이런 저돌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자부심 같은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근데 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이 병원은 다른 병원은 전공이 모집 공고 내도 전공의가 항상 부족했는데 네. 늘 꽉 찼다 그래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내는 겁니다. 네. 네. 우리 병원은 늘 차거든. 어. 그러니까 와서 도전해.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멋지다 이렇게 응원하는 글도 있었고요. 또 이 공고를 보고 가슴 뛰는 의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면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의료계 현실이 좀 씁쓸하다. 이러면서 좀 걱정하고 이런 반응들도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청년들은 다 이런 의사를 꿈꿀 거예요. 네. 근데 현실이 모든 게 돈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다 보니까 이런 분야를 또 피하게 되는 간단하죠. 이렇게 힘든 분야에 있는 의사분들한테 그에 해당하는 돈이 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어렵대 또 이렇게 하는 게. 난 이게 왜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엘리베이터 사용료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공고문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공고문을 보면 이사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 원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글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와. 일단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것도 뭐 어이가 없지만 그 비용이 500만 원입니다. 이거 정말 황당한데요? 네, 사연이 있는데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이 아파트에 아마 입주해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거 보면 건설회사가 미분양 물량을 할인해 분양 중인데 기존 입주자들이 똘똘 뭉쳐 할인 분양받은 세대가 입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러면서 아파트 입주민 의결사항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거길 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되면 차량 한 대부터 주차요금 50배 적용. 그리고 입주 시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500만 원 부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공고문에는 할인 분양 계약을 미뤄달라. 합의할 시간을 준다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하겠다. 이런 글도 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5억에 들어왔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분이 할인 분양 받아서 4억 5천에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 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막는 거는 정말 좀 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입주민들이 협의할 때까지 할인 분양 세대는 입주를 미뤄달라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분양에서 받지 말아달라 네. 이런 취지가 지금 담겨 있는 건데요. 건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미분양 세대들이 미분양분을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잖아요. 계속 갖고 있으면 그게 곧 돈이 그냥 날아가는 거나 네.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5억 얘기를 하셨지만 네. 한 10억인데 한 8억 정도에 그렇지. 할인해서 판다. 네. 네. 그러면 2억이 갑자기 날아가는 걸 기존 네. 세대들이 보게 되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입주 세대들 입장에서는 큰 돈을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할인 분양 받은 세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으면 그 다음에 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네. 그 할인 분양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겠다고 하는 취지가 오히려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그렇지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과연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은가? 좀 씁쓸한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현실이기도 하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설사가 기존 입주 세대에게 뭘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뭐 하다못해 우리 옷 살 때도 기존에 뭐 10만 원 주고 팔다가 한 8만 원에도 할인해서 파는 거 아니냐? 세일 기간에. 네. 꼭 집도 뭐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집은 우리가 그냥 머무는 공간이 아니고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맞아. 나의 전 재산이면서 가장 큰 투자처이기 때문에 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걸려서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원만히 해결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임금 격차입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임금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고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에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했다고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어제 통계청이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행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여길 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명가량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한 3만 4천 명가량이 감소한 건데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 되겠죠. 근데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줄어든 거는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한 비중은 이렇게 보면 한 37%가량이 되거든요. 이것도 1년 전에 비해서 0.5%포인트 내려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고요. 네, 이걸 보면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건데요. 비정규직 비율이 여전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비정규직이다. 네. 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규직 임금은 362만 원가량 됐거든요. 근데 비정규직은 195만 원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167만 원이나 났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치로 그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원인이 뭐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노동시장 양극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안 가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계속 취업 공부를 어느 쪽은 회사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는데 정규직만 다 가려고 몰려들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뭐 정부가 앞으로 이제 노동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노동 개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가서 일을 해보면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300 몇십만 원 받는데 비정규직은 190 몇만 원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다른 임금을 달리 받습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보는 박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 전문기자 김묘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익스펜더블 4, 4위는 화란, 그리고 3위는 엑소시스트, 믿는 자, 2위는 플라워 킬링문, 내막의 1위는 30일입니다. 먼저 은영 씨 오늘 준비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오늘 소개할 영화 3편은요. 런던 아시아 영화제를 빛낸 한국 영화 3편인데요. 이 런던 아시아 영화제는 8개국에서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49편의 영화를 통해서 아시아 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영화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때보다 올해 이 런던 아시아 영화제가 더욱더 주목받는 이유는요. 바로 개막작과 폐막작에 한국 영화가 선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개막작과 폐막작을 한국 영화로 선정한 이유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런던 아시아 영화제를 빛낸 한국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런던 아시아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소년들입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영화는요. 지방의 작은 도시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내몰린 3명의 소년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하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데요. 11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된 소년들 현지에서 아주 뜨거운 반응이라고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시사회 다녀왔는데요. 같은 반응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상영 내내 이 몰입한 이 현지 관객들이요. 작품이 끝난 뒤에 상영관이 술렁일 정도로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소년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또 이 진실을 은폐한
가해자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극장을 술렁술렁이게 할 정도로 동시에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감동과 뭐랄까요, 메시지가 큰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0여 년 동안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든 정지영 감독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주목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소년들 1999년에 일어난 3례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알고 있는데요. 이 영화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정지영 감독이 원래 실화 사건을 바탕으로 사회 이면을 다루는 그런 재조명하는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이번에 영화 소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례 나라 슈퍼 사건을 영화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사건이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그랬던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될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한 번 더 보자. 한 번 다 잘 들여다보자. 그런데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새 소년이 감옥에 가는 데에 동조를 한 것은 아닌가까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생각이었다고 영화한 계기를 밝혔습니다. 네, 영화 소년들. 근데 이 영화가 그 연대기 순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영화는요, 시간의 순서대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현재와 과거가 오가는 이 교차 편집의 이 형식을 취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000년에 재수사 과정 그리고 2016년도 재심 과정을 이 점층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건 실화극이라는 장르적 재미를 배가시켰습니다. 덕분에 이 영화를 보면요, 아주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압도적인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정지영 감독이 이 같은 연출 방식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실 이 시간의 순서대로 시나리오를 썼는데 관객들이 왠지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서 다른 호흡으로 이 영화를 볼 것 같았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와 현재를 섞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시죠. 네, 런던 아시아 영화제를 빛낸 한국 영화 두 번째 영화는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소년이 조직의 중간 보스를 만나서 아주 위태로운 세계를 함께하면서 펼쳐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화란입니다. 네, 영화 화란은 결혼 후 아빠가 된 송중기 씨의 첫 복귀작으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게 노개런티로 참여했다는 점이죠.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이제 노개런티까지 받았습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송중기 씨 이번에 노개런티로 출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시나리오는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화보다 훨씬 더 거칠고 그리고 나는 사실 그 점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개런티가 화제가 됐는데 굉장히 민망해하고 쑥스러워하면서요. 사실 더 많은 이 관객을 끌어들이고자 흥행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영화에 집어넣거나 뭐 카체이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내가 처음에 반했던 이 영화의 거친 매력이 변질이 될까 봐 나는 이 노개런티를 선언했다. 내가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 작품의 이 완성도를 더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송중기 씨의 노 개런티도 화제지만 이 영화의 장르, 이게 느와르라는 장르라고요? 네, 그렇죠. 송중기 씨가 꽃미남 외모와는 조금은 다르게 터프한 면도 있고 남성다운 면모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느와르 장르를 정말 해보고 싶었다.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갈증을 풀어준 작품이 이 화란인데요. 송중기 씨는 이런 어두운 장르를 제대로 한번 해내고 싶었고 화란 이 작품이 자칫 뭐 조폭 영화, 건달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다는 그 연기 변신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영화 가겠습니다. 네, 런던 아시아 영화제를 빛낸 한국 영화 그 세 번째 영화는요. 이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이죠.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이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영화입니다. 네, 여러 한국 영화가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 초청됐는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저도 한 3번 봤거든요. 네.
볼 때마다 이야기거리가 계속 샘솟더라고요. 이 폐막작으로 선정된 이유 역시 저와 좀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런던 아시아 영화제는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인과 사회에 대한 시선을 신랄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자본주의에 속한 그 팽배한 우리의 이기심을 담은 수작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영화제 기간 동안에 관객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다라고 폐막작으로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런던 아시아 영화제뿐이 아니고 세계 다수의 영화제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한국 특유의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에서 이 힘이 나눠지는 상황을 그렸기 때문에 더욱 해외에서도 반응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 토론토 국제 영화제를 시작으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시카고 국제 영화제, 취리 국제 영화제에 이어서 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이 상영 직후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시네마 데일리 U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관객이 쉽게 떨쳐낼 수 없는 몰입도 있으면서 진 빠지는 130분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허프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는 토론토 국제영화제 최고의 영화 중 9편, 이 9편 중 한 편으로 손을 꼽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화제자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영화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에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개그맨 건물주 대열에 합류한 양세형입니다. 그동안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 많이 들려드렸는데요. 이번에는요. 개그맨 양세형 씨가 돈 없는 서름을 딛고서 데뷔한 지 20년 만에 건물주가 또 20년 만에 홍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빌딩을 또 109억 원에 매입을 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립니다. 거기에 코미디언 건물주 대열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건물주가 됐다 그러면 어디에 건물 샀대? 그거 얼마짜리래? 그다음에 대출이 얼마래? 맞아요. 근데 대출 얼마 받았대요? 저도 금액이 제일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양세형 씨가 이 건물 구입할 당시에 약 75억 원의 대출을 아마 끼고 사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산이 되는데요. 왜냐? 이 건물이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109억 원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 90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채권 최고액이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75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데뷔 20년 만에 100억 원대 건물주가 된 개그맨 양세형 씨. 근데 7년 전에는 대출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들이 대출받기 어렵잖아요. 네. 그 같은 고충을 양세형 씨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은 단칸방에서 벗어나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전, 그러니까 2016년에는 대출이 막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느냐? 바로 박나래 씨입니다. 박나래 씨에게 1억 원 정도를 빌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큰 돈이죠. 돈을 빌려준 박나래 씨에 따르면 사실 박나래 씨도 이사를 가려고 돈을 잔뜩 모으고 있었대요. 긁어서 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양세형 씨가 이사를 해야 한다라면서 대출이 막혔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을 해서 그때 전세금의 일부인 1억 원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네, 앞서 양세형 씨가 건물을 매입한 동네가 홍대 입구역 인근이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소유한 건물의 위치에 정답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 서교동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역세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역세권이라고만 해서 이 건물을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임대시장 거래가 예전만큼 활성화되지가 않았잖아요. 네. 막 요즘 빈 건물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양세형 씨가 왜 하필 홍대 입구역에 역세권 빌딩을 매입했냐?
부동산 업계에 한번 물어봤는데 이 업계에 따르면 이 건물에 대형 공유 오피스 업체 등이 이 임차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월세를 받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종종 연예 라이브를 통해서 건물주가 된 스타들 소식을 전하잖아요. 이건 아무리 전해도 적응이 안 되고 참 부럽습니다. 네, 두 번째 연예 소식 가죠.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이선균 마약 파문입니다. 전국에 많은 분들이 술렁술렁했던 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연예계 마약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인데요. 톱스타 L씨가 마약 내사 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 보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일까 추측을 하고 거론하기 시작했고 그 톱스타의 정체는 결국 이선균 씨로 드러났다는 소식입니다. 유아인 씨의 그 마약 스캔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마약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반복되는 연예계 마약 스캔들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마약 전담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이 얘기가 불거지면서 네. 수근수근 거렸어요. 방송가에서 탑스타 엘모실에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알려진 건 어떻게 알려지게 됐습니까? 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제 경찰의 어떤 첩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그 유흥업소의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이성균 씨의 이름이 최초에 거론이 됐었고 수사를 통해서 그 이성균 씨와 그 여자 실장이 실제로 통화 내역이 존재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이성균 씨가 그 여자 실장에게 3억 원 이상의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돼서 당사자 중에서는 이 3억 5천만 원이 마약 폭로를 막는 대가로 3억 원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 수면 위로 사건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이었죠. 갑자기 이성균 씨의 신분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네, 이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 소식이 내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렇게 드러나게 된 건데 내사자 신분이었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의혹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 주말이 되면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 그러니까 단서가 좀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졌는데요. 여러 가지 제보나 첩보가 있었고 그것의 접점이 이선균 씨의 행적과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경찰은 파악을 해서 정식 수사로 넘어가는 단계. 그래서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한 겁니다. 내사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제보, 이성균 씨에 대해서 제보했던 그 여자 실장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균 씨와 그 여자 실장이 실제로 통화 내역이 존재하고 금원의 송금 내역이 확인되는 등 그 제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성균 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정말 충격의 연속입니다. 혼자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이성균 씨가 누구와 함께 마약을 했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배우 이성균 씨를 포함해서 총 8명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5명은 유흥업소 종사자들 및 과거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한 유명 기업 창업주 손녀 그리고 연예인 지망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지인의 소개로 1%라고 불리고 있는 한 유흥업소를 알게 됐는데 이 업소 실장과 친분을 쌓으면서 단골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급기야 이 업소 실장의 서울 자택에서 이 대마 등을 수차례 투약했다라는 현재까지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1% 유흥업소라는 데가 있습니까? 예전에 10%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는 1%입니까? 근데 여기에 VIP라는 얘기 뭐 이게 일파만파 되고 있는데 이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마약만큼이나 그런 곳에 드나들었다라는 것이 더욱더 충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장소가 어디나라고 봤더니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사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 뭐 1% 업소 뭐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이곳은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든 곳이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단위가 굉장히 큰데 1%이 업소는 3, 4인 기준 술상값이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곳에 동석하는 여종업원이 가져가는 돈이 200만 원에 달한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성균 씨가 피해자 전환 소식 발표된 후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성균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굉장히 방어적인 입장입니다. 이성균 씨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한데 사실 대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래서 했냐 안 했냐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뜨뜻미지근한 대답이 아니었나. 그래서 반쪽짜리 공식 사과문이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성균 씨는 어떤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제보자들이나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그 마약이나 마약의 그런 투약이나 흡연, 경유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당연히 조사 당일에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돼서 거기에 대한 마약류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높은 가능성으로 이미 그 휴대폰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도 압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성균 씨 측은 이 경찰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성균 씨의 법률 대리인은요. 아직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고 이 수사 중인 이 사안인 만큼 아직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히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해서 조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이 마약 조사를 하려면 이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려면 소변 검사 혹은 또 이 모발 검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발 검사를 받을 때 이게 한모 두모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한 움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70수에서 100수는 기본으로 저희가 뽑고 있고요. 이게 검사하는 마약류의 종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증가를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뭐 몇 번 마약을 검사했냐, 2달에 했냐, 3달에 했냐 이런 시기 추정 감정에 따라서 최대 300수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마약 단속 피하려고 탈색하거나 염색하거나 이러는데 그건 효과가 있습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일부 마약류 성분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사관들이 염색 사실을 알게 되면 뭐 음모나 겨드랑이 털 같은 이런 다른 채모를 채취하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이성균 씨의 아내죠. 이 배우 전혜진 씨가 강남에 있는 본인 소유의 빌딩을 매각한 사실이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네, 이게 내사 단계에서 처음부터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추측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 이것마저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소식이 돼버린 거예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성균 씨 아내 전혜진 씨가 건물을 매각을 했습니다. 150억 원의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불과 1년 전에 산 건물을 판 거죠. 1년 전에 140억 원에 사서 1년 후에 150억 원에 팔았다. 그냥 보기에는 표면상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면면을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익이 별로 없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법인세 여러 가지 뭐 세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 하나를 사고 파는데도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건물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거는 수입이 많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혜진 씨가 왜 그럼 이 건물을 팔았을까? 혹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금이라든지 여러 자금을 미리 모아둔 것 아니겠어라는 추측이 있는 건데 사실 많이 나간 부분이긴 하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성균 씨 법률 대리인도 입을 열었는데요. 아내분과 관련된 기사는 엉뚱한 내용이다. 이 건물 매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번 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거듭되는 연예계 마약 스캔들, 이 스캔들을 보다 보면 이 마약이라는 게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그 마약류 범죄백서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마약사범 재범률은 36%에 이르고 다른 절도가 뭐 22%, 그다음에 강도가 19.7%, 그리고 폭력이 11.7%의 재범률을 보이는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재범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않게 치료 제한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한진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오늘 스타 주민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궁금해요. 네, 오늘의 스타 주민 이야기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와, 정말 공부면 공부, 외모면 외모, 재능이면 재능, 끼면 끼. 연예계 스타인 부모를 아주 쏙 빼닮은 연예계 스타의 자녀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일단 공부하면은 일단 제가 너무 부러워서 딱 생각이 나는 건데요. 아우. 공부하면 서울대 인문학부 이 2학번으로 들어간 이 정은표 씨 아들이 떠오릅니다. 상위 그렇죠. 1% 영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은표 씨가 이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아들의 이 IQ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IQ가 167이라고 합니다. 제 키가 163이거든요. 제 키보다 커요. 아, 대단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는데 그 서울대학교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잖아요. 몇 점을 맞아야 가는 걸까요? 네, 일단 저도 안 가봐서 잘 잘 모르죠.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해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정은표 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정은표 씨가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자꾸 책을 보면서 스스로 한글을 깨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들어보면 언어에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있고요. 또 400점 만점에 370점을 받아서 서울대 인문계열 2학번으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정시로 서울대에 이 지원을 했는데요. 수능에서 총 틀린 개수가 한 12개에서 한 13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수능 등급으로는 이 언어와 수학이 수리가 1등급이었다고 하고요. 영어와 경제가 2등급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이 해가 또 그 수능이 또 어렵게 나온 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이 영재가 만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정은표 씨가 화면에서 보면 늘 이렇게 표정이 좋고 뭐 여유가 있고 사람이 네, 자식이 잘 되면 그래요. 네. 박명수 씨 아이는 또 무용을 그렇게 잘해요? 네, 박명수 씨도 여유가 넘칠 겁니다. 네.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명수 씨의 딸이 한국 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무용 꿈나무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 무용수인데요. 지금 보니까요. 예술계에서는 참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명문 학교죠. 예원학교에 다니고 있답니다.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4학기 연속 장학생으로 선정이 됐대요.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 보니까 공부만 잘해서 안 되고 실기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와 실기를 합쳐서 미술, 무용, 음악과 그러니까 전교 학생 중에서 12명에게만 주는 장학금인 거예요. 그런데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연속으로 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잘하나 보네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이처럼 정말 연예계에는요, 정말 많은 붕어빵 스타들과 그리고 자녀를 둔 그런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들입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들. 첫 번째 주인공은요, 맹모 삼천지교 아니죠. 민모 삼천지교라고 불리는 배우 오연수 씨입니다. 부모 뭐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한 부모의 마음은 뭐 연예인이나 뭐 다 똑같죠. 민모 삼천지교라고 부른다고요? 네. 일단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면 맹자의 어머니가 맹조의 교육을 위해서 거처를 3번을 옮겼다라는 뜻이잖아요. 오연수 씨 슬하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의 이름에 민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따와서 민모 삼천지교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맹모 삼천지교에 있겠죠? 오로지 두 아들의 교육을 위해서 공백기를 갖고요. 미국으로 떠났고 무려 7년 반 동안 활동을 접고 민모 삼천지교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7년 반 동안 활동을 중단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합니다. 그럼 공부 때문에 미국으로 갔던 걸까요? 오연수 씨가 한 방송에서 미국으로 간 이유를 밝혔는데요. 일하느라고 아이들과 추억을 쌓지 못하는 것에 굉장히 후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들과의 경험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서 엄마가 필요한 사춘기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미국에 가자라고 해서 바로 갔다고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미국으로 떠났대요. 거기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고 시간 낭비가 아닌 값진 시간이었다면서 보람을 느꼈다고 그 미국
미국 생활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연수 씨 두 아들은 미국 생활 어떤 점이 좋았답니까? 아, 정말 이 손시창 씨, 오연수 씨 부부 이 두 자녀분 가장 좋은 점으로 꼽은 게 유학을 하고 나서 우리가 누군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오연수 씨, 손시창 씨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유명한 부모님을 둔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이 유명한 부모를 둔 아이들의 스트레스 오연수 씨는 그때까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뭐 오직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행을 택했던 만큼 미국에서 그 보금자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제2의 전성기를 누리던 오연수 씨였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위해 선택한 미국 내의 이 보금자리, 바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바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라고 불렸었냐면요. 이 미국의 강남 8합군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교육열이 높은 곳이었어요. 학구열도 굉장히 높은 도시로 손꼽히는데 미국 내에서 대입 학력고사 성적이 1, 2위를 다툴 정도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열로 따지면 한국의 대치동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 주거 환경은 또 분당 같은 느낌이라고요. 저도 얼바인은 가보지 못해가지고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이 얼바인이라는 곳이 계획도시래요. 그래서 주거지, 쇼핑몰이 좀 분리됐다고 합니다. 쾌적하고 깔끔한 게 장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분당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만큼이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일교차가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12월 달을 빼놓고는 다 그냥 반팔 차림으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고 전형적인 그야말로 캘리포니아 날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얼바인에 대한 정보를 오연수 씨가 직접 알아봤다면서요? 맞습니다. 오연수 씨가요, 이 유학원이라던가 이 물어볼 수 있는 한국에 사실은 이 뭐랄까요, 그 돈을 내면 좀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곳들이 많잖아요. 이런 곳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다 알아봤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민모 삼천지교가 나오는 이게 아니구나라는 말이 더더욱 나오고 있는 건데요. 손지창 씨 역시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오연수 아들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엄마 만나면 매일 얻고 다닌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지 않냐. 민모 삼천지교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야네를 치켜 세우고 또 사랑을 나타내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 남자의 둘을 키우면 물론 뭐 제가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엄마가 소리를 안 지를 수 없다고 하던데요. 이재호 아나운서는 이제 아들이 아니, 있으니까. 오연수 씨도 엄마인데 소리 안 지르겠냐고요. 소리 지르지 당연히.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오연수 씨에게 남다른 교육법이 있다 그래요? 저는 희생이라고 좀 키워드를 꼽고 싶은데요. 보니까요. 남다른 교육법, 물론 모든 부모들이 희생을 해야겠습니다만 활동 중단 전담 마크를 좀 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연수 씨가 미국에서 아이들 교육에 전념하고 모든 걸 다 활동을 안 하고요. 아이들 교육에만 몰입을 했다가도 가끔씩 한국에서 일이 생기면 가봐야 되잖아요. 그때는 손지창 씨가 바톤 터치를 딱 해서 육아와 살림을 다 전담한다는 거예요. 뭐 한 2주 동안 예를 들어서 한국에 간다 싶으면은 그때 정말 혼자서 독박 육아도 하고 살림도 다 하는 건데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다면서 와 도대체 오연수 아내는 이걸 혼자 어떻게 다 했지? 싶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또 오연수 씨 또 본인은 교육에 그렇게 열심히지만 아이들에게는 잘 못해도 괜찮다.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새벽 1~2시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애들한테 가서 잘하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희 엄마 같았으면 새벽에 깨워가지고 그냥 공부를 시켰을 텐데 네. 그러면서 또 아이들은 다른 엄마들 같았으면은 굉장히 공부하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1~2시에 같이 깨어 있었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가지고 잘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오연수 씨의 두 아들은 지금 어떻게 컸습니까? 네, 이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도 세계미술대회에서 7위 안에 뽑혀서요. 세계미술대회. 네, 세계미술대회입니다. 이 7위 안에 뽑혀서 체프먼 대학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 미술 실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군 제대 후에 복학을 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 역시 대단합니다. 이 UC 어바인에 합격을 했고 현재는 군 복무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들 주인공은요, 바로 배우 장현성 씨입니다. 네, 다수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장현성 씨. 알고 보면 또 연예계의 소문난 아들 바보라고요? 네, 장현성 씨의 아내분도 손지창 씨처럼 내가 다시 태어나면 장현성 아들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장현성 씨의 어떤 자녀 사랑, 아들 사랑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아들 바보인 장현성 씨에 대한 극찬이겠죠. 아내도 인정한 아들 바보 장현성 씨. 아들 바보다운 면모를 보여준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방송에서 이런 아들 바보 면모를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 게 이 장현성 씨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때 전교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장현성 씨가 얼마나 뿌듯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친가 외가 통틀어서 전교 1등은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 뿌듯한 마음을 자랑했다고 하는데 자랑할 만하죠. 전교 1등이면. 네, 정말 이렇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우리 장현성 씨 첫째 아들도 아주 슬픈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11세 11살 인생 중에 가장 슬픈 일로 영어 시험에서 97점을 받은 일을 꼽았는데요. 저 같으면 이거 동네 잔치를 벌였을 그러니까요. 텐데 정말 떡잎 시절부터 아주 남달랐다고 합니다. 한 건데. 기준이 다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장현성 씨 첫째 아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컸습니까? 일단 어린 시절 배우 송중기 닮은 꼴으로 장현성 씨 첫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제가 또 미남 전문 기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훈남으로 훈남이네요.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외고에서 스페인어과를 졸업한 뒤에 이 경희대학교 컨벤션 경영학과에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요. 재학 중인데요. 교내 밴드에서 또 이 멋있는 오빠들은 또 기타리스트를 꼭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또 이 기타리스트를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동생 가해를 했는데 성적이 올랐대요. 제가 예전에 동생 가해하다가 싸우기만 하고 우애만 나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형입니다. 근데 방금 뭐 사진 봤습니다만 인기 엄청 많겠는데요? 저 설렜잖아요. 거기다 기타리스트까지, 기타까지 치면, 와, 정말 장현성 씨는 그 농사 중 최고인 자식 농사가 대박입니다. 네, 말씀 앞에서 좀 하셨는데 그 둘째를 과외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둘째 아들도 책을 진짜 많이 읽었대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학업 성적은 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학업 성적과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그렇다면 형이 동생을 가르쳐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과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한테 배우고 성적이 쑥 올라간 거예요. 국어 성적이 전교 3등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현성 씨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막 박수를 쳐줬다고 하는데 사실 책을 많이 읽으면 또 이제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결국 DNA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DNA도 아주 훌륭하지만 이 장현성 씨가 둘째 아들한테 너 도대체 어떻게 성적이 올랐니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에 둘째 아들은 형이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도 아주 이해될 때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다고. 젠틀함까지 갖춘 쉽지 첫째입니다. 않아요. 네. 그러면 첫째 아들은 딴 거 하지 말고 대치동 국어 1타 강사 이 정도면 그렇죠. 쪽집게 선생님 아니에요? 근데 장현성 씨도 아들 키울 때 이 아빠가 아들하고 대화가 없어요. 근데 취미가 같거나 아니면 종교가 같으면 대화거리가 있는데 취미를 공유했다는 얘기 있어요. 맞습니다. 이 앞서 장현성 씨 첫째 아들이 대학교 교내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장현성 씨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고3 수험생 시절에요. 굉장히 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잖아요. 근데 아빠인 장현성 씨가 봤을 때 이 모습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어서 아들아, 그러면 이럴 때 기타 연주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기타 연주를 하게 됐고 이걸 통해서 힐링을 얻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친구 같은 장현성 씨 부자지만 저는 이거 좀 놀랐어요. 친자 확인 요청까지 해보란 이야기 들은 적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보니까요.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축제에서 연기에 도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연기를 본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안 되겠다. 유전자 검사 좀 해봐야겠어. 그만큼 친자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연기에는 좀 소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자기 자신의 연기 영상을 한번 다시 봤대요. 네. 그런데 1분 보고 바로 껐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도 못 봐주겠다. 굉장히 자기 객관화가 잘 된 똑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장윤선 씨가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한 방송에서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성적보다 인성을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게 하고 싶지가 않다. 아름다움을 즐기며 공부도 적당히 하는 게 좋다라고 자신의 이 교육 철학을 밝혔습니다. 네. 보통은 성적 때문에 놓칠 수 있는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고 싶다 반대로 하거든요. 그쵸. 일단 성적을 잡아라. 어.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정말 딱 이야기만 들어봐도 좋은 아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학 가면 좋은 거 많이 본다라고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장현성 씨도 훈육 때문에 좀 고민이 많았던 걸로 보여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일단 훈육 때문에 아빠를 무서워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친구 같아서 아이가 부모에 대한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낸 것이 좋은 아빠는 난간 같은 존재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난간? 자유롭게 풀어주고 놀게 해주지만 발을 헛디뎌서 자칫 위험한 순간이 오면 그때 난간처럼 보호해주는 역할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고민이 깊었고 참 현명한 결론을 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쪽 같은 네 새끼를 둔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은요. 너무나도 귀여운 사랑이 아빠 바로 추성훈 씨입니다. 정말 뭐 추성훈 씨 딸 사랑이는요 전 국민이 같이 마음으로 키웠습니다. 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름 그대로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게 벌써 11살이 됐어요, 사랑이가? 네, 맞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인 추성훈 씨 이 한 방송을 통해서요, 육아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이때 딸바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추성훈 씨의 딸 사랑이 어떻게 자랐는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올해 11살이 됐어요. 11살이 된 사랑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근황이 한번 정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프랑스 브랜드 이 아동복의 이 패션쇼에 한번 선 적이 있어가지고 이때 모습이 딱 포착이 되면서 어머 사랑이 잘 자라고 있구나 라면서 이 랜선 이모들을 흐뭇하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엄마 야노시호를 닮아서 이 톱 모델이죠 야노시호 씨가 이 엄마를 닮아서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요. 현재 사랑이 다리 길이만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다리 길이만 무려 1m라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키가 163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이 폭풍 성장한 이 사랑이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발 길다 진짜. 진짜 길어요, 팔. 몇 cm야? 154cm에 지금 몸무게는 34kg예요. 몸무게가 조금 평균키보다 9cm가 크네요. 팔 길이 한번 재볼까요? 팔이 엄청 길어. 팔이 길다. 와. 근데 다리가 진짜 길다. 사랑이 다리 길이가 99, 100cm예요. 99? 네, 99. 와 진짜 길다. 모델은 또 키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11살 나이에 154cm, 다리 길이가 1m. 확실히 또래보다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추성훈 씨의 모습을 보니까요. 와 진짜 길다. 왜 이렇게 커? 라고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 아무래도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일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사랑이가 키가 참 또래보다 많이 커요. 11세 평균 키를 보니까 145cm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는 이것보다 9cm가 더 큽니다. 더 놀라운 건요. 3개월 전보다 7cm가 자란 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정말 폭풍 성장을 한 거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11세 평균보다 3.8kg이 적습니다. 34kg이에요. 그리고 팔 길이는 또래보다 4.5cm가 길고요.
와, 다리 길이가 압권입니다. 앞에서 1m라고 말씀드렸는데 또래보다는 8.1cm가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델 몸매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랑인데요. 아빠가 이제 궁금한 건 모델로서의 가능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요. 일단 워킹을 하거나 촬영을 할 때 집중도가 사랑이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원하면 모델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이 잠재력이 충분히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현장 같은 곳에 나가보잖아요.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을 보면 당연히 집중이 잘 안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쵸? 네. 카메라만 보고 있어요, 뭐 웃어요라고 했을 때 이런 지시를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실 사랑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 체득된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언어적인 능력이 또 뛰어나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러면 하이 하면서 하이, 일본어로 대답하다가도 네. 아빠랑 이야기할 때는 한국어를 참 잘했고 엄마랑은 일본어로 하고 다 잘했었잖아요. 근데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3개 국어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본격적으로 더욱 잘하게 된 거는 2018년입니다. 가족이 전부 하와이로 갔죠.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3년간 이제 영어를 제대로 배우게 되고 생활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국어와 일본어보다 영어가 좀 더 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뭔가 주문할 때도 그렇고 영어가 툭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의 생일에 영어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어가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한국 아니면 뭐 일본에 살 줄 알았는데 왜 하와이로 갔을까요? 네, 2018년도에 일본에서 하와이로 이주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주가 말이 이주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이 사랑이의 초등학교 입학도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뽑았는데요. 그리고 추성훈 씨 아내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것 같아요. 40살에 유산을 경험을 했는데 이때 앞으로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 그려봤을 때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 그리고 성장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본이 아닌 하와이에서 제 인생의 이 시작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그 하와이를 이주할 때는 사랑이의 교육 뭐 이런 게 또 큰 역할을 했겠죠. 그렇겠죠. 이제 하와이 하면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영어 유학지가 있잖아요. 뭐 북미라든지 호주라든지 많이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혜의 자연이 있잖아요. 정말 영어도 배우면서 자연도 만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환경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유학지로 많이 고려가 되는 곳이 바로 하와이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와 더불어 추성훈 씨 가족의 하와이에서의 삶 굉장한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알로하. 정말 가만히 있기만 해도 좋을 것 같은 그 하와이에서 우리 사랑이는 또 공부를 합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오래된 S 학교에 다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S 학교가요, 무려 150여 년의 정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굉장히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이니만큼 학비가 또 장난이 아니겠죠. 유학생 학비가요, 1년에 자그마치 약 2,6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따지면은 3,400만 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학비만 네. 그런 거죠? 와. 교육을 위해서 이주할 정도로 추성훈 씨의 딸에 대한 사랑이 뭐 가득한데 그래서 그곳에서의 추성훈 씨의 일정도 딸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요? 한국에서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잖아요. 추성훈 씨 헬리콥터 파파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공개한 이 추성훈 씨의 하루 일과가 있는데요. 너무 흥미로워요. 아침 일단 7시, 8시쯤에 무조건 이 학교를 가기 때문에 사랑이를 위해서요. 추성훈 씨가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사랑이에 이때 도시락을 일어나서 싼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에 데려다 준다라고 밝혔고요. 이후에
사랑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운동을 하고 내 운동이 마치면 점심때쯤이 된대요. 근데 이때 사랑이가 학교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학교 픽업을 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학원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이때 집에 갔다가 학원으로 갈 시간이 좀 애매하대요. 1시간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시간이 애매하기 때문에 요 1시간을 그냥 같이 차에서 약간 지내준다. 이제 1시간 동안 또 사랑이와 수다를 떤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저녁도 추성훈 씨가 만들고요. 그리고 이건 한 5년 전이잖아요. 사랑이가 이제 좀 많이 어릴 때니까 그때는 또 목욕도 직접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뭐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이 스케줄을.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추성훈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매일매일 하면 힘들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또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추성훈 씨 아내가 육아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야노시오 씨 또 일본과 또 하와이를 오가면서 육아도 일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달 이상 일본에 머무를 경우에는 그때는 또 추성훈 씨가 또 도맡아서 또 집안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들이 그 아들들에 비해서 사춘기가 빠르죠.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제 11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사춘기의 느낌 때문에 추성훈 씨도 좀 고민하고 이랬다면서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서운한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사춘기에 사랑이가 접어들면서 당연히 이제 뽀뽀도 마음대로 못하는, 스킨십도 제대로 못하는 지금 상태인 거예요. 부모 마음은 답답할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참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춘기에 접어든 사랑이가 말수가 급격히 줄었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문 닫고 들어가고 잠그고 이런 일이 좀 많더라고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뭔가 부모님이랑 대화를 잘 안 하고 픽 토라져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많이들 그러잖아요. 속상한 순간들이, 부모로서는 속상한 순간들이 많은데 역시 추성훈 씨와 야노시오 씨도 다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성훈 씨는 그래도 애써 좀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정말 이런 사춘기 시기가 있어야만 나중에 부모한테 고맙다라는 마음이 진정으로 들기 때문에 요거는 견뎌야 한다라고 쿨한 모습으로 노력하는 것 같네요. 네. 많이 서운하시죠? 아유, 뭐 누구나 방문 닫고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뭐 네. 저도 그랬고요. 언젠간 돌아옵니다. 네, 추성훈 씨 가족 이야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쪽 같은 네 새끼를 둔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은요. 아주 대단한 운동신경만 가진 게 아닙니다. 운동 능력도 갖추고 거기에다가 아주 대단한 자녀 교육 능력까지 갖춘 방송인 안정환 씨입니다. 네, 안정환 씨 부부 딸은 뉴욕대에 진학했고 아들은 최연소로 미국 카네기 홀에서 트럼펫 연주 공연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야, 잘 크고 있네요. 그러네요. 뭐 예체능으로 미국을 장악했다는 와. 소식 저도 들었었는데요. 안정환 씨 딸의 전공도 이게 예체능하고 관련이 있나 봐요? 네, 2022년입니다. 안정환 씨 부부의 딸이 이 뉴욕대에 합격을 했다라는 사실이 굉장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뉴욕대 합격보다 더 화제를 모은 것이 바로 이 딸이 선택한 과였습니다. 어떤 이 학부를, 어떤 과를 선택을 했냐 봤더니요. 바로 스포츠 매니지먼트 학과였어요. 이 과를 선택한 이유 역시나 아빠인 안정환 씨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안정환 씨가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 좋은 선수와 팀의 매칭이 힘들다라는 것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 관련법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아주 기특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뉴욕대 합격 소식 들었을 때 기분 상당히 좋았겠네요. 그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보니까요. 안정환 씨도 참 안정환 씨답게 자녀를 축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혜원 씨의 말에 따르면 일단 뉴욕대 합격 소식, 이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가 다르다 보니까 새벽에 그 소식, 합격 소식을 전달받은 겁니다. 안정환 씨 벌떡 일어나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하다가 바로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정말 축하는 축하고 잠은 잠이다라고 쿨한 듯 했지만 요건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한 것 같고요. 보니까 안정환 씨의 딸은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잤다고 해요. 정말 학업을 위해서 그렇게 정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정환 씨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뉴욕대에 떡하니 합격을 하고 나니 정말 꿈만 같았다. 정말 대견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뉴욕대 출신으로
우리가 아는 분이 또 좀 있지 않아요? 네, 연예계에서 뉴욕대 출신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배우 이서진 씨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 기업의 장녀이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 함연지 씨가 있습니다. 이 뉴욕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뉴욕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미국 사립대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학교로 전공에 따라서 미국 랭킹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명성이 아주 자자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계 대학 순위에서 50 이내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또 여기 다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나 또 그런 스펙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대 합격한 부모 얘기를 저도 직접 들은 바가 있는데 와, 이걸 어쩌나. 이게 만감이 교차한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홍석천 씨가, 홍석천 씨가 이 아들이자 조카죠. 네. 이 아들이자 조카가 뉴욕대 가면서 약간 너무 좋아. 어떡하지? 약간 농담처럼 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2022년 기준입니다. 뉴욕대 이 1년 등록금만요. 1년입니다. 약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기숙사 다녀야 되잖아요. 네. 기숙사 1년 비용이 약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학교만 다녀도 여러분 2억이 나가는 거예요. 1년에? 네, 1년에 2억. 2억이 그냥 숨만 나갑니다. 쉬어도. 네. 살인적인 여기에 또 뉴욕 물가. 와. 요즘 베이글에 커피만 먹어도 15,000원, 2만 원이 그냥 나가는 요 물가. 야. 이 물가까지 더해져서 생활비가 더해지면은 사실 뭐 2, 3억은 뭐 그냥 나간다. 기쁜이요. 기쁜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어쩌나.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서진 씨가 이 80년대 후반 유학했던 이 미국 집의 월세가 밝혀지면서 굉장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이서진 씨가 유학했던 80년대 후반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70만 원이었던 월세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라는 이 이야기가 막 기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현재 당시 이서진 씨가 머물렀던 이 집에 한 달 월세가 4,300달러. 그 당시에 1,300달러였거든요. 근데 현재 환율로 보면 이서진 씨가 있었던 집이 578만, 거의 뭐 한 580만 원 정도가 되는 월세를 내야지 살 수 있는 집에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정말 억소리 납니다.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줘도 사실 아이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건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네.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이혜원 씨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던 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 영어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한번 우리 여행을 떠나볼까? 라고 해서 학교를 잠시 쉬고 바로 여행 가서 영어를 다 시켰다고 합니다. 호텔 체크 인아웃하고 뭐 길 묻는 거, 뭐 먹는 거 다 그냥 영어로 직접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 공부 아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정신 차린 거죠. 네. 그 아들은 음악으로 또 두각을 나타내요? 네, 맞습니다. 안정환 씨 부부 아들이요. 2022년 12월 미국 카네기 홀에서요. 최연소로 트럼펫 연주자로 발탁이 돼서 이 무대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와,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때 나이가 14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와,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요. 미국 의원상까지 탔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축구 선수 아버지의 음악하는 연주가 아들. 와. 굉장히 좀 의외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보면요. 안정환 씨 부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축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아빠와 같은 걸 하는 건 안 싫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개성에 뚜렷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안정환 씨도 그 축구공에 바람을 다 뺄 정도로 축구하는 걸 정말 싫어했고 그냥 공부만 하기를 원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허락해 주셨대도 안 했을 것 같고 어쨌든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아이들은 일단 공만 놓으면 그냥 지들끼리 막 노는 건데. 그러게요. 야, 이게 축구를 싫어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근데 안정환 씨 아들이요. 축구와 멀어진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효원 씨가 운영하는 너튜브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축구를 하면 이 무시를 당했다. 한 번은 친구들이랑 이 축구 대회에 나갔는데 내 등번호랑 이름이 너무 눈에 띄니까 나를 알아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때
이때부터 나는 너무 싫었다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에 차서 받겠어요. 골 넣나 이러면서. 안정환 씨 교육법은 뭐래요? 일단 이 안정환 씨 부부의 교육법이 뭘까 저도 한번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혜원 씨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첫째도 둘째도 독서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요, 하루에 꼭 2권씩은 책을 읽게 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한 달에 독서량이 무조건 30권은 넘었었다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혼낼 때는 아이들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이 혼을 냈었다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혜원 씨가 꼭 지켰었던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둔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쌀쌀한 것 같아요. 네, 쌀쌀하고요.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집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